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그 시절 평범한 직업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독가스를 마시면서 일하고,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벼락 맞아 죽고, 무덤 파다가 생매장되는 게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월급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투덜대는 직장 고민은 그때 사람들한테는 천국 같은 고민이었을 겁니다. 중세의 죽음을 부르는 직업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술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연금술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멋있어 보이죠. 금을 만들고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 연금술의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영원히 안 죽는 비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거창한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뭘 하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과학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직접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알아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발견들도 있었어요. 더러운 물을 끓여서 증기를 모으면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걸 알아냈고, 어떤 식물은 상처에 바르면 낫는다는 것도 발견했죠. 황이랑 수출, 어떤 가루랑 섞으면 폭발하는 검은 가루, 그러니까 화약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발견 뒤에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 과정에서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죽어나갔어요. 연금술의 핵심은 결국 정제였습니다. 물질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해내는 거였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불이었어요. 일단 불에 올려놓고 뭔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연금술사들의 안전장비라고는 긴 로브나 가죽 앞치마가 전부였거든요. 액체가 튀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진짜 위험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눈을 좀 찡그리고 잘 되길 바라는 게 최선이었죠. 근데 끓고 있는 비커가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못 버티고 폭발하면 그 뜨거운 내용물이 다 얼굴로 튀는 겁니다. 가장 자주 다루던 물질 중 하나가 수은이었는데, 수은은 금속인데 액체처럼 흐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불로장생의 영약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니었고 수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금술 실험실의 환경도 최악이었어요. 좁고 환기도 안 되는 방에서 일했는데 그 안에 불 붙기 쉬운 책이랑 종이가 가득했거든요. 수은이나 비소 같은 독성 금속을 불에 올리면 엄청난 독가스가 나오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증기가 정신과 몸을 해친다고 적혀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독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기침하면서 폐가 타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당장은 살아남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은이나 비소에 오래 노출되면 기억을 잃거나 환각을 보거나 심하면 몸이 마비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었는데 바로 이웃들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한테 고용된 게 아니면 연금술사들은 몰래 실험했어요. 발견한 비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마녀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폭발이나 화재나 독가스를 피해도 마녀 사냥에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이번엔 왕실 동물원 사육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왕족이라는 건 원래 과시의 세계였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빼앗은 보물들을 자랑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1235년 영국의 헨리 3세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가 외교 관계를 위해 보낸 건데 그게 뭐였냐면 어른 사자 3마리였습니다. 헨리 3세는 이 거대한 고양이들을 완전 좋아했고 런던탑 안에 가둬놓고 손님들한테 자랑했어요. 동물원은 점점 커져서 코끼리, 북극곰, 일반 곰, 원숭이들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이국적인 동물들을 돌보려면 전문가가 필요했겠죠. 근데 전문가를 고용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싸고 무식하고 죽어도 상관없는 하층민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청소하고 밥 주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무리 동물이 귀여워 보여도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이에요.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순간 목숨은 사자 손에 달린 겁니다. 동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동물들은 항상 배고프고 사나웠어요. 그 상태에서 사육사가 맛있어 보이는 간식처럼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 동물 우리라는 게 그냥 간단한 철창이 전부였거든요.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가 무너지거나 동물이 사슬을 끊고 탈출해서 사육사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사건들이 나와요. 가끔 발톱에 긁히는 건 일상이었고 동료가 코끼리 발에 밟혀서 납작해지는 걸 보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동물한테 안 죽어도 주인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동물은 왕실 재산이었으니까 동물이 아프거나 죽으면 그건 왕의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동물을 제대로 못 돌본 사육사는 심한 처벌을 받았는데 운 좋으면 해고당하고 운 나쁘면 불에 던져졌습니다. 흑사병 시대의 쥐잡이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이름 그대로 쥐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흑사병에 걸린 쥐들이 병에 걸린 벼룩을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처리해야 했죠. 쥐잡이 자체는 쥐가 있을 때부터 존재한 직업인데 흑사병 시절에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 도시들에 쥐가 넘쳐났거든요. 당시에는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악마 탓을 하거나 독이 든 공기 탓을 하거나 유대인 탓을 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더러운 쥐가 더러운 병을 옮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실제로 검은 쥐들은 온갖 끔찍한 병을 옮겼어요. 렙토스피라진에 걸리면 근육이 아프고 열이 안 내리고 간이 망가지고 눈이 빨갛게 붓고 발진이 절대 안 나았거든요. 살모넬라에 걸리면 앞뒤로 물을 쏟아내면서 탈수로 죽어갔습니다. 대규모 쥐 번식이 대규모 전염병이 되는 걸 막으려면 쥐잡이꾼이 필요했어요. 쥐를 사냥하고 덫을 놓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쥐가 순순히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죠. 쥐는 살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가까운 걸 물어뜯었는데 그게 보통 손가락이나 손이나 팔이나 얼굴이었습니다. 물리면 앞서 말한 병들이랑 흑사병 자체에 걸릴 위험이 있었어요. 벼룩 문제도 있었어요. 쥐한테 있던 벼룩이 새 집을 찾아서 쥐잡이꾼한테 옮겨 붙거든요. 감염되면 쥐잡이꾼 몸에 있던 벼룩이랑 이가 병을 더 퍼뜨렸습니다. 중세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벼룩이랑 이가 있었거든요. 쥐잡이꾼은 적진에도 들어가야 했어요.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고 똥물 웅덩이를 헤엄쳐서 쥐구를 찾아내야 했는데 그런 더러운 환경에서 돌에 긁히기만 해도 똥이 묻어서 치명적인 감염이 됐습니다. 하수구 진창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비소가 든 쥐약을 자주 쓰다 보니 폐도 망가졌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쥐잡이꾼들 덕분에 흑사병 확산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그래도 총 사망자가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건 맞아요. 무덤 도굴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시체에서 뺏은 걸로 돈을 받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도굴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북유럽과 서유럽 무덤의 20% 이상이 도굴 흔적이 있었대요. 무덤을 파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값진 물건을 훔치는 거였죠. 할머니 팔찌, 반지, 보석 같은 거요. 대담하면 금리를 뽑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체 자체를 훔치는 거였는데 더 어려웠지만 돈이 더 됐어요. 중세 후기에 의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의사들한테 연구용 시체가 필요해졌거든요. 신선한 게 좋았지만 골라먹을 처지는 아니었죠. 도굴은 정말 위험했어요. 일단 땅을 2m 정도 파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 부상 같은 건 기본이고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갑한 무덤의 흙은 불안정해서 역사 기록에 도굴꾼이 도굴하려던 무덤에 파묻혀서 발견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병에 걸려 죽은 시체를 파낼 위험도 있었어요. 흑사병, 결핵, 나병, 천연두 같은 병은 시체가 된 후에도 전염될 수 있거든요. 관뚜껑을 열었다가 기침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흙이랑 병을 피해도 사람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도굴은 심각한 범죄였고 묘지는 신성한 장소였거든요. 경비원들은 방해꾼을 마음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어서 창으로 머리를 뚫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탑 종지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지기는 보통 사람들한테 꽤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으로 아침이랑 저녁은 알 수 있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대충 짐작하는 거였거든요. 종지기가 중요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를 부르고 특별한 행사를 알렸습니다. 근데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탑종은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서 몇 톤까지 나갔어요. 큰 종은 여러 명이 같이 당겼지만 각자 자기 몸무게 이상을 감당해야 했죠. 몇 톤짜리 쇳덩어리랑 줄다리기를 해야 했어요. 종이 앞뒤로 흔들리는 힘은 엄청났고 그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런던 종직이 수천 명한테 부상 경험을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 답변이 상상을 안 남겼어요. 손톱이 뽑히고 팔다리가 으깨지고 탑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목이 매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치는 밧줄이 방심하면 죽음의 덫이 됐거든요. 이게 1990년대 안전기준이 있는 현대의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부상이 얼마나 더 자주 있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밧줄에 안 걸려도 종소리에 뼈가 흔들렸어요. 큰 도시탑들은 종이 여러 개 있어서 각각 다른 소리를 냈는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 귀가 터질 것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종 한 번 칠 때마다 머리가 쪼개지는 120대씩 나왔는데 이건 귀청이 터지는 수준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랑 비슷한데 보호 장비 없이 이런 소리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옵니다. 종직이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건 종도 밧줄도 아니고 번개였어요. 신을 두려워하던 미신 가득한 그 시절에는 천둥번개가 신의 분노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신이 화나면 종을 쳐서 달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그게 당시 믿음이었습니다. 불쌍한 종지기들은 천둥번개 칠 때 종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통했죠. 게다가 번개가 칠 때 종을 치면 비에 젖은 밧줄을 타고 전기가 내려와 종지기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종종 생겼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져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하늘에 항복하고 1700년대 중반 피벼침이 발명될 때까지 천둥번개 때 종 치는 걸 금지했어요. 쉬운 직업 같지만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겨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필경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중세 필경사는 아드레날린 넘치는 일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필경사의 삶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 정신 빠지는 직업이었거든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책 전체를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엄청 느렸기 때문에 책이 비쌌고 그래 책은 부자들 것이었어요. 직접 쓰는 게 필요하다 보니 창의적인 자유가 있어서 각 책이 독특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죠. 근사하죠. 하지만 그 창의력이 필경사를 미치게 했습니다. 몇 글자 정도 예쁘게 장식하다 보면 창의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또 필경사들은 일요일 빼고 매일 하루 종일 글을 썼는데 같은 자세로 매일 글을 쓰면 몸에 진짜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필경사들은 필사실에서 일했는데 그들이 작성한 책의 내용은 과학, 역사, 문학, 당연히 종교 문서까지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전통과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었고 종이와 가죽에 묶여 보존됐어요. 근데 수십만 단어를 눈으로 읽고 쓰는 건 눈에 부담을 줬습니다. 계속 가까이 보는 긴장감 때문에 시력이 망가지고 만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기펜을 종이 위로 계속 휘두르면 관절이랑 근육이 닳아서 고통스러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고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심한 척추 변형이 왔습니다. 글 쓰는 필경사들한테 또 다른 건강 위험은 역사를 영원히 남기는 데 쓰인 잉크 자체였습니다. 기본 검정 잉크는 식물에서 나온 액체랑 황산철로 만들었어요. 검정이 가장 흔해서 글 대부분이 검정이었고 다행히 그렇게 독하진 않았어요. 근데 페이지를 장식하거나 꾸미는 데 쓴 화려한 색깔들은 아주 독했습니다. 주홍색 잉크에는 수은이 들어있었고 선명한 노란색이랑 초록색에는 비소가 들어있었고 밝은 흰색 잉크에는 납이 들어있었어요. 피부로 노출되거나 흡수되면 발진, 두통, 기억 상실 같은 만성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생겼습니다. 필경사들은 자기 필사본에 정신이 나가고 있다는 메모를 종종 남겼습니다. 8세기 책 끝에 남긴 메모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노동인 줄 모른다. 세 손가락이 쓰지만 온 몸이 고생한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11세기의 다른 필경사는 글쓰기가 끝나고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이 작품이 여기서 끝나게 해주세요. 신이여, 제 손을 도와주세요. 이건 진짜 문제였어요. 몇 년 동안 글쓰기만 하는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어떤 필경사들은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필경사들은 정말 인정받지 못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역사를 보존한 사람들이니까요.